와, 서울병. 감염되는 병 아니야? 지금 전 세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휴 기간 베이징에서 서울 직항전 노선이 매진되고 한 좌석당 대기자만 60명이라는데요. 베이징뿐만이 아닙니다. 이 분위기가 번지자마자 전 세계 공항에서 한국 입국을 둘러싼 치열한 티켓 전쟁이 시작됐다 합니다. 원인은 바로 서울병이라 불리는 신종병.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치유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 병은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흔드는 걸까? 과연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 서울병의 정체는 절망의 병일까요? 아니면 삶을 바꾸는 신호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PD로 10년 넘게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취재를 했죠. 그중 절반은 조작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갑자기 중국 SNS 화면이 떴어요. 국장님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죠. 여기 좀 보세요. 지난 이틀간 중국 웨이보에서 서울병이라는 키워드가 폭발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공권 가격이 2배로 뛰었고 한국관광청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됐어요. 동료 PD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전염병 같은 건가요? 국장님은 화면을 넘겼어요.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리안, 내가 가서 직접 취재해봐.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명백한 마케팅 아니에요? SNS 조작 사례 많잖아요. 국장님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내가 가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은 이미 결정한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동료가 출력한 댓글 더미를 제 책상에 올려놨더군요. 중국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었죠. 저는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서워요. 이제 어떡하죠? 댓글들이 전부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죠. 무엇이 놀라운지, 무엇이 믿을 수 없는지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과거 취재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조작으로 밝혀진 남이섬 기적 사건이었죠. 그때도 SNS에서 폭발적 반응이 있었어요. 댓글 패턴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애매한 감탄사, 구체적 정보 없음, 숫자만 과장. 또 어그로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마우스를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베이징발 서울행 편도가 평소에 2배 가격이었어요. 그래도 예약 가능한 날짜는 2주 뒤였죠. 아, 꼭 가야 되나? 잠시 고민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2대, 삼각대, 보조 배터리 3개, 무선 녹음기. 옷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어요. 출발 당일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씻고 나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어요. 간단히 준비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하더군요. 40분 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가방을 꺼냈어요. 공항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죠. 캐리어 끄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탑승권을 내밀었어요. 21A 좌석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탑승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올렸어요. 카메라 장비 때문에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했죠. 촬영 장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 때문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줄이 길었죠. 사람들은 대부분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서울병에 대한 많은 검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애매한 댓글뿐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딱히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눈 아래로 펼쳐졌죠. 햇빛이 날개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이게 만약 가짜라면 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거짓된 모습으로 시청률이 급상승할 거야. 저는 사실 취재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가짜여도 내 시청률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긴 여행을 끝내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은 웃으며 손짓했고 짐 카트를 밀던 직원은 길을 비켜줬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짐을 트렁크에 실어줬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베이징이요.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중국 손님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서울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1일차. 인천공항 도착. 특이사항 없음.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죠. 의심은 여전했고 서울에서의 8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죠. 7시 30분. 서울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씻고 나와 가방을 챙겼어요. 카메라, 삼각대, 노트. 오늘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는 거였죠. 숙소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첫 장소로 한강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소였거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겼죠. 30분 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죠.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자전거 타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벤치 하나를 찾아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강물, 다리, 사람들. 딱히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풍경은 어느 도시나 비슷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했고 강물은 그냥 흘렀죠. 저는 더 좋은 앵글을 찾으려고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은 무거워서 벤치에 그대로 뒀어요. 카메라를 들어 강물을 찍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됐죠. 클릭 소리가 몇 번 났어요. 저는 각도를 바꿔가며 촬영했습니다. 몇 걸음 더 나가고 또 몇 걸음. 5분쯤 지났을까요? 그때 생각났어요. 제가 가방을 벤치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요. 숨이 턱까지 차도록 벤치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런데 가방은 이미 없어져 있었습니다. 벤치 아래, 쓰레기통 옆, 풀숲 사이사이를 뒤져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트북, 삼각대, 보조 배터리가 다 들어있었는데. 여권까지 넣어뒀었는데. 나 이제 어떡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이 차가워졌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17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생각했죠. 하지만 중국어로 어떻게 설명하지? 찾을 수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죠. 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요. 제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벤치에 두고 가신 거 맞죠? 아까 한 바퀴 돌 때 가지고 계셨는데. 몇 바퀴 도는 동안 가방을 안 찾아가시길래요. 그러고선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다시 뛰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지퍼를 열었죠. 노트북, 삼각대, 보조 배터리, 여권.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어요. 저는 10분 만에 제 가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저는 빠르게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순간을 빠르게 기록에 남겨야 했거든요. 한강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지 10분 만에 조깅하는 여자분이 찾아주셨다. 가방 안의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베이징이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5분이면 끝이었을 겁니다. 아니, 3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가방은 사라지고 저는 대사관에 전화하고 있었겠죠. 저는 다시 강가를 봤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저 멀리서 조깅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강을 다시 찍었어요. 아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찾은 안도감 때문인지 배고픔이 밀려와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먹었죠. 맛은 늘 아는 맛이지만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뒀어요. 계속 만지작거리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돌아와 간단히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늘 일은 운이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내일이 기대되는 건 무슨 마음 때문일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몸은 괜찮았죠. 오늘은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광장시장이었어요. 전통시장이라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은 꼭 서울병을 파헤치기로요. 지하철을 타고 30분쯤 이동했어요. 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복잡한 소리들이 귀를 채웠죠. 좁은 통로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했고 상인들의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 멈춰 섰어요. 사과가 빨갛게 쌓여 있었고 꿀사과라고 적혀 있어서 호기심에 먹어보고 싶었어요. 가게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 사과 1kg를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닐봉지를 꺼내 사과를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저울에 올리자 바늘이 정확히 1kg를 가리켰죠. 돈을 내고 할아버지가 봉지를 건네는가 싶더니 뒤로 돌아서서 귤 하나를 꺼내 넣어줬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걸 왜 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가는 길에 귤 하나 먹으면서 시장 둘러보면 좋잖아요. 저는 봉지를 받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시장을 걸으며 몇 군데 더 들렀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는 계란 하나를, 반찬 가게에서는 서비스 반찬 1개를 더 받았어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봉지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친절하죠? 하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일어나 처음 갔던 과일 가게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손님을 받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기다렸죠. 손님이 떠나자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또 오셨어요? 저는 봉지를 들어보였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왜 공짜로 주시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SNS에 올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마케팅이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나는 6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어요.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건데 무슨 마케팅이에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운해하는 거였죠. 옆 가게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손님이 내가 일부러 귤 준 거래요. 마케팅이래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손님, 우리가 뭐 받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로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됐어요. 가세요. 다신 오지 마시고. 뒤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시장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봉지들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서운해하던 그 눈빛. 그런데 갑자기 아까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오시더니 저를 잡아세웠어요. 그러고선 1,000원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까 1,000원 더 받았더라고요. 아가씨 찾아서 다행이다 마음이 울컹거렸습니다. 속일 수 있었는데 바쁘니까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1,000원을 다시 꼭 주려고 절 땀이 나게 찾아다닌 거였어요. 저는 그 돈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봉지들을 식탁에 내려놓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그리고선 오늘의 하루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3일차라고 적고 난 뒤 광장시장.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다고, 마케팅이라고 의심했다고, 할아버지가 서운해했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게에서도 똑같았다고, 정직하게 거스름 돈을 주고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고 이유 없이 덤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나는 그동안 참 한심한 생각을 해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심이 점차 무너지고 있었어요. 베이징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으니까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할아버지에게 사과하러 가야겠다고. 완전히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서운해하던 그 표정, 떨리던 손, 그 모든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장에 도착해 과일 가게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사과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이 멈췄어요. 저는 가게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그러다 고개를 깊이 숙여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죄송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사과 2개를 봉지에 담아 건넸죠. 저는 받으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해요. 세상이 각박하니까.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다 정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요. 따뜻한 말을 건네받고 저는 바로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 감동이 가시기 전에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한강공원, 시장, 사람들. 지난 사흘간의 기록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가방이 10분 만에 돌아온 장면, 시장에서 덤을 받던 순간들, 정직하게 거스름 돈을 돌려준 아주머니 모습. 10분짜리 영상으로 완성했죠. 제목은 서울병, 그 진실을 찾아서였습니다. 영상을 회사에 보냈고 허락을 받아 구독자가 15만 명인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고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2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523개, 조회수 7만. 댓글창을 열어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댓글이 눈에 들어왔죠. 편향 아니냐는 좋은 것만 보여준다는 말들. 신경 쓰이긴 했지만 댓글창을 닫고 피곤함에 지쳐있던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림 소리에 깼어요. SNS를 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나 쌓여 있었어요. 타오의 영상이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타오가 누구냐고요? 구독자 380만 명을 가진 중국 최고의 크리에이터예요. 그의 영상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울병 영상의 진실 마이너스 이건 편향 보도입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진 상태로 클릭했습니다. 타오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제 영상 화면이 떴고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모 다큐멘터리 PD. 이건 의도적 편향이라는 말들. 그의 15분짜리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업로드한 지 고작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12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어요.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제 SNS로 돌아왔습니다. 멘션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편향 PD라는, 거짓말쟁이라는, 사과하라는 말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영상 톤을 바꾸라고,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말라고, 나쁜 것도 담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타오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170만으로 치솟고 있었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준 친절이 왜 내 잘못이 되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타오 영상은 2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국장님과 팀원 5명이 화면에 나타났죠.
국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타오 영상이 이틀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었다고, 우리 영상은 비난 댓글로 가득하다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영상을 내리거나 수정하라는 압박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다 진짜였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지만 국장님은 고개를 저었죠. 진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편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노트북을 던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죠. 40분쯤 지났을까요? 큰 도로변에 낡은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삼성 기사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리창 안쪽에 1985년 개업이라고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죠. 밖을 쓸고 계셨던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집 맛있어요. 들어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마음이 이미 허했던지라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럭 기사들과 공사장 인부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서 국을 푸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여기 내가 먹어도 되는 곳이야? 의심은 들었지만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제육백반 7,000원, 생선구이 7,000원, 김치찌개 6,000원. 가격이 저렴했죠.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육백반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죠. 5분쯤 지났을까요? 백반이 나왔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반찬 6가지. 푸짐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죠. 제육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반찬도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어요. 언제 다 먹었는지 다 빈 그릇 뿐이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계산하려고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을 냈어요. 할아버지가 거스름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하나, 둘, 셋, 넷. 4,000원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메뉴판에는 7,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3,000원을 거슬러줘야 하는데 4,000원을 줬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까 드셔보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1,000원 깎아주는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바쁘게 다음 손님을 받기 시작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으며 손에 쥔 거스름돈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열었어요. 타오 영상이 여전히 메인 화면에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60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제 영상에는 여전히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죠. 회사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영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의 압박, 타오의 공격, 사람들의 비난. 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요. 내일 회사에 뭐라고 말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거짓이 아니라는 것. 오늘도 아침에 핸드폰 알림으로 깼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회사에서 온 문자였죠. 오늘 오후 2시까지 최종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닷새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죠. 10분 만에 돌아온 가방, 덤, 정직한 상인들, 할아버지의 용서, 1,000원 할인. 핸드폰을 들었어요. SNS를 열었죠. 타오 영상이 여전히 메인 화면에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80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제 영상은 15만에서 멈춰 있었어요. 댓글은 비난으로 가득했죠. 저는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새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목을 정했어요. 서울병의 진실.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닷새간 촬영한 영상들을 꺼냈어요. 한강공원에서 가방을 10분 만에 돌려받은 일, 시장에서 따뜻한 정을 덤으로 받은 일, 거스름돈을 주려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던 아주머니 모습, 기사식당에서 할인해준 1,000원. 15분짜리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저장하고 회사에 보냈어요. 10분 뒤 국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죠. 영상 톤을 좀 더 중립적으로 바꾸고
타오 의견도 일부 인정하는 식으로 수정해 지금 이대로 올리면 정면 대결이 된다고. 저는 대답했어요. 이대로 올리겠다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은 빼라고 개인 책임으로 하라고 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영상 설명란에 썼어요. 이 영상은 개인 자격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흐렸죠. 30분 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조회수 3만, 댓글 287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비난도 섞여 있었어요. 영상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8만 조회수의 공유가 1200회를 넘었고 2시간 뒤엔 15만 조회수의 공유가 3400회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저녁 7시 타오가 움직였습니다. 새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보였죠. 리안의 새 영상 마이너스 이것도 편향입니다. 클릭했습니다. 타오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 영상을 재생하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전히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서울은 하루 평균 200건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5일 동안 1000건이 일어났을 텐데 단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건 선택적 편집이라고. 진실된 영상이 아니라고. 20분짜리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죠. 타오 영상 조회수를 봤습니다. 업로드한 지 고작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으로 돌아왔더니 비난 댓글이 폭증하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다 진짜였는데. 도대체 왜 못 믿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싸움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폭풍 같은 하루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핸드폰이 조용했어요. 며칠간 계속 울려대던 알림이 멈춰 있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꺼져 있었어요. 아,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조용했구나. 충전기를 꽂고 기다렸죠.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수백 개가 넘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중엔 알 수 없는 링크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첫 번째 링크를 눌렀습니다. 중국 뉴스 사이트가 떴어요. 상하이시 정부가 새로운 캠페인을 발표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상인들에게 정직한 거래를 권장하고 관광객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자는 내용이었죠. 기사 말미에는 제 영상이 언급돼 있었어요. 다음 링크를 눌렀습니다. 베이징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직 운동을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사진에는 상인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었죠. 정직한 거래, 따뜻한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광저우 식당들이 외국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 청두와 선전과 난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있었어요. SNS를 열었습니다. 타오 영상을 찾았죠.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난보다 다른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중국도 변하고 있다는,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해보자는, 리안이 보여준 게 거짓은 아닌 것 같다는 말들이었죠. 제 영상으로 갔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을 열어봤습니다. 상하이 사람인데 우리 시도 변하려 한다는, 베이징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리안 덕분에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회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이었죠.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어요. 며칠 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 편안한 마음을 즐기러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전 가방을 잃어버렸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평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를 열었죠. 새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이징 시장에서 상인이 거스름돈을 2번 세더라는, 상하이 식당에서 덤을 받았다는, 청두 과일 가게에서 귤을 하나 더 받았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죠. 펜을 들었습니다. 부러워하는 건 끝. 이제 따라 해보자. 누군가 댓글에 쓴 말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었죠. 서울병은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서울병은 병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번진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8일이 끝납니다. 취재도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내일, 마지막 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8일 차였어요. 짐을 쌌어요. 카메라, 삼각대, 보조 배터리. 일주일 전과 똑같은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가벼웠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 한 곳에 들러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으로 갔어요. 30분쯤 걸렸죠.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죠. 과일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과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죠.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중국 차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유명한 거였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 기사식당 할아버지와 할머니.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어요. 모두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죠. 시장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가방을 잃어버렸던 자리였죠. 강물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펜을 들었습니다. 8일 차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서울병이란 말이 그저 나쁜 뜻으로 생각했다. SNS 조작이고 마케팅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말을 다 틀린 말이었다. 서울병은 병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사람들 마음에 남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병이라고 부르는 거였다. 그게 바로 서울병이었다. 서울병은 병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방법이었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강물을 봤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하지만 댓글은 달랐습니다. 타오 영상 댓글창에도 변화가 가득했어요. 중국 도시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리안이 옳았다는 말들이었죠. 제 영상 댓글도 읽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희망을 줬다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둘러 일어나 걸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죠.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건물들, 다리들, 사람들. 일주일 전엔 의심으로 봤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죠.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았죠.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노트를 무릎에 놓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가더니 속도를 높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이었죠. 햇빛이 날개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8일간 서울에서 배운 것. 친절은 전염된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3시간 뒤 베이징에 도착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도, 그리고 중국도.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병은 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희망이었죠.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저도 지금 서울병에 걸린 것 같아요. 벌써 그리워지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댓글에 한국 좋아. 아직 감동이 부족하시다면 한국 힘내자라고 적어주세요. 늘 더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